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3회차 1번부터 갑니다. 자, 다음 자료와 관계 깊은 역사적 사실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저들의 기술은 이롭다. 잘 이용하여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면 농업, 양잠, 의학, 병기, 배, 술에 관한 기술을 꺼릴 이유가 없다. 종교는 배척하되 기술을 본받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봐도 대충 이거인 거 아시겠죠? 동도 서기론. 개화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도 서기론. 우리나라의 도덕은 서양의 것에 비해서 뒤질 게 없다. 우리나라 도덕은 중국에 들어온 성리학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서양의 기술은 우리가 가져다 썼으면 좋겠다. 예. 일종의 점진적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 동도 서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중국도 유사한 게 있죠. 중국은 중체서영론 또는 양무운동 얘기하죠. 중국의 본질, 체질, 성리학이 저기도 서양에 뒤질 게 없다. 성리학은. 그러나 서양에 어떤 것은 가져다 쓸만하더라. 뭐죠? 무기죠. 서양의 무기는 괜찮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진적으로 서양의 문물들, 기술적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답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일본 애들 하원양제라고 그러죠. 서양의 재주는 우리에 빌려서 쓸만하다. 일본의 본질적인 혼은 그대로 두되 쓸만하다. 세 가지 공통점들은 점진적 수용해야 된다. 점진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요게 이제 메이지 주신 때 깨지죠. 메이지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는 구도가 되죠. 이게 일명 문명 개화론이라고 그러죠. 서양의 모든 것들, 서양의 사상과 기술을 모두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죠. 삼국 중에 그래서 일본이 가장 빠르죠. 메이지전을 통해서 문명 개화론이 등장했으니까.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죠. 최소한도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도서기론, 중체서영론, 하원양제, 그 다음에 문명 개화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동도서기론에 대한 점진적 개화에 대한 얘기. 서양에서 들어오는 기술 부분은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 기술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게 고른 거 보겠습니다. 기억본, 고종은 강무계획을 통해서 섬유, 제지, 무기, 제조 공장을 설립하였다. 일명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식산흥업이라고 그러죠. 식산흥업 정책이죠. 국가에서 모든 걸 주도하자는 거죠. 식산흥업이니까. 일종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진적 계획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강무계획에 대한 얘기. 두 번째, 통리기무화문 아래 12사를 설치하여 통상, 군사, 예국어, 교육 등을 담당하자. 통리기무화문, 고정임금이죠. 통리기무화문을 두고 산하에 12사를 두자.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문물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자. 이 두 개는 동도서기론과 거의 내용이 일치한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디귿번, 근대 지향적인 정치구조의 수립과
인민평등권, 확립을 주장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지급본은 일종의 이제 입헌군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죠. 입헌군주제를 수용하자. 다르게 보면 서양의 정치죠. 서양의 정치를 수용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서양의 사상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죠. 그죠? 요건 가능한데 요건 퀘스천 마크죠. 네 번째, 독립협회는 관선위원과 민선위원이 각각 25명으로 구성된 중추원 관제개편이다. 마찬가지죠. 서양의 정치를 수용하자는 건 나오는데 사상 부분은 안 나오죠. 그래서 기억니은이 지붕과 가장 가까운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기억니은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를 풀 때는 쉽게 풀 수 있지만 본인이 혼자 시험장에 가서 풀 때는 되게 함정이 많이 빠지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의 유연성도 되게 부족해져요. 시험장만 막상 가면. 왜냐하면 항수만 푸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지죠. 대부분 수험생들이 자신 있는 과목을 국어, 영어, 한국사 중에 한국사를 먼저 선택하거든요. 한국사 1번 문제 이렇게 나오면 되게 엄청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모르겠으면 일단 패스하세요. 2번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다시 정리되고 왔을 때 플러스를 훨씬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가장 이제 에러점이 뭐냐면 선사시대부터 이렇게 근현대사 쭉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를 나오게 되면 되게 편해져요, 마음이. 그 패턴으로 나오게 되면. 근데 이게 막 뒤죽박죽 오잖아요. 갑작스레 근현대사가 1번에 딱 꽂혀봐요. 근현대사 때 자신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되게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쉬운 것부터 건너뛰어도 상관없으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봐세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요. 문제 2번 갑니다. 다음 자료가 배포될 당시 조선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 사료의 시대상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료의 시대상. 사료의 시대상이 뭡니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 고부군수를 효수할 것. 군기창, 군기제저 수리관장한 하약고를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아첨하여 인민을 괴롭힌 못된 관리를 징별할 것. 전주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향할 것. 이게 그 유명한 사발통문입니다. 사발을 뒤집어 넣어서 쓴 모양처럼 비밀 두른 공문서를 작성했다. 통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내가 알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고지하는 고지서라 보시면 돼요. 이게 전봉주에 쓴 건데요. 1893년 11월에 작성합니다. 이게 작성 시기는요. 그리고 1894년 1월에 배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발통문이 있었다는 소식은 알았는데 사발통문에 대한 그 원본이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근대에 와서 이게 사발통문이 그 동학 활동했던 후손의 집수리하는 과정 중에 다행히 이게 발견돼서 우리 역사책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발통문, 즉 연도를 정확하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시대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게 동학에 대한 얘기를 선택적으로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겁니다. 1번 기억번. 경복궁을 중건하고 왕실의 이음을 회복하였다. 홍선대원궁이죠, 여기서. 경복궁 중건에 대한 얘기.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1965년부터 1971, 죄송합니다. 1901년에 1865년부터 1872년까지 끝나는 점은 약간 차이점이 있다. 73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74로 보는 사람도 있다. 통상 중간 딱 잘라서 이 정도가 경복궁 중건식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것도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다음 경복궁 중건된 시기 사실 가장 옳은 거 옳지 않는 것. 주로 이렇게 물어본다면 거의 답이 뭐로 떨어진가요?
병인 양육부터 심리 양육까지 이렇게 쭉 요게 전부 다 72년 안에 다 들어가요. 어떤 걸 골라도 병제, 병모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병제, 병, 제너럴, 오페로터 쭉 그대로 살만 붙이면 됩니다. 요건 순서에 맞지 않죠. 네, 1860년대고요. 그 다음에 동학은 1890년대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5군형을 2형으로 통합하여 군사력을 증강했다. 네, 이게 1880년대죠. 네, 고정임금식이 5군형을 2형으로 통합. 네. 결국은 재정 문제죠. 네, 군인 숫자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고정임금의 재정 문제다. 디귿번,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하여 농민들이 적개심이 확산되었다. 동학에 대한 얘기. 민씨 일족을 비롯한 지배층의 부패로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간주되었다. 예, 디귿, 리을.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은 조선 후기 어느 사상가의 개혁론이다. 개항 이후에 이러한 사상의 계획을 추진하게 됐던 움직임이 뭘까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사상가의 내용을 개항 이후에 어떤 방향의 계획을 주장하려냐, 방향성이 어떤 게 같은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전법은 아주 이산적인, 그 단어 때문에 알겠죠? 정전법은 정전제를 얘기하죠. 우물정장자 아실게요, 그죠? 질문 하나 가지고 어떻게 정전제, 정약용의 정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동력에 다녀있던 정전제에서 맞지 않아서 이 정전제를 알다시피 중국의 정전제였죠. 중국의 정전제를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밭전 우물정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 썼다. 개인적으로 경작해야 할 부분과 공동에 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정약용의 정전제에 관련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갖게 해야 한다. 마을 공동으로 땅을 경작하고 노동량에 따라 수확량을 분배한다. 이거 여전제에 대한 얘기죠. 정전제와 여전제에 대한 정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계획 방향을 추진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뭘까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14개조 정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비슷하다 보십니까? 뭐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정강 중에서 토지의 평균 분작. 살짝 적어.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토지의 평균 분작이 있거든. 토지 평균 분작이 들어가죠.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경자 유전의 원칙을 지키자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자가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토지의 평균 분작이죠. 네. 이게 가장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과 같은 무장 독립전쟁이 가능했던 직접적인 원인으로 올바른 것은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의 연합.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9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 이걸 하게 된 시대적 병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뭐죠? 응? 응? 한중연합작전 하게 된 시대적 병이 뭐냐고. 저거 뭐가 들어가? 이게 답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딱 무금됐어요. 방송 사고 난 줄 알아. 질문 좀 대답해봐 빨리. 만주? 만주 사업이 몇 년?
만주가 일본에 넘어갔잖아. 그럼 우리나라와 만주 애들, 중국 애들이 뭐야? 공동의 적이 생겼잖아. 그 공동의 적이 누구예요? 일본 애들이잖아. 우리나라와 중국 애들이 공동 전선을 통해 한중연합작전을 통해서 일본을 격파하려고 하는 작전들이 나타나겠죠. 이 모의고사 계속 나오죠. 지금 이 문제는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올 거란 얘기야. 30년대에 우리나라의 한중연합작전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물어볼 거란 얘기입니다. 보시면 한국 독립군 내 중국 호로군 연합과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선, 경박구 정리에 승리했다. 이게 누구예요? 지청천이죠. 지청천이 뭐예요? 한국 독립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청천 나오면 당연히 뭐야? 양세복 나와야 되겠죠. 양세복 나와야 되겠습니다. 조선혁명군과 중국의용군 연합자 영릉과 흥경성, 네, 조선혁명군. 네, 중국과 힘을 합치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또 이 조직이 어디서 출발했냐?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은 당도 알아야 되겠죠. 조선혁명당이 만들어졌겠죠. 여기 소속이 어디냐 물어보겠죠. 국민회의겠죠. 여기는 한국 독립이니까 한국 독립당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뭐냐면 프레가 되냐면 혁신회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다 알아야 돼. 저는 혁신회의하고 국민회의도 알아야 되나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풀이할 때만 계속 얘기하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 했던 거예요. 여기 끝에부터 끝에까지 다 알아야 된다. 예. 한국 독립군 승리한 전투까지 다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 가셨죠? 네. 양이 많아서 지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원인으로 옳은 걸 골라봅시다. 답은 4번이겠네요. 만주 4번이네요. 답은 4번. 1번 강북군 창설 중국 정부가 지원하였다. 중국 정부 누가 지원했어요? 국민당이에요? 공산당이에요? 국민당. 누구? 장제스. 40년에 충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청산리 대처부 중국인과 협조가 이루어졌다. 아니요. 청산리는 중국인과 협조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태평양 전쟁 발발로 동북 항일 연군이 만들어졌다. 태평양 전쟁 41년이죠. 지금 이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지문과 관계없이 4번 문제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5번 가죠. 다음 대중가요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사적 사실은 무언가요? 노래 제목이네요. 예, 유행가네요. 눈보라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네, 저도 부를 줄은 모르는데 가끔 TV 보면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키워드가 나왔네요. 흥남부두입니다. 흥남부두입니다. 목을 놓아 불렀봤다. 찾아를 봤다. 금수나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후퇴 이후에 나홀로 왔다. 일가 친척 없는 몸이 지금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다. 금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다리 난간에 초생딸만 애로이 떴다. 여기까지. 일종의 트로트인데 요즘에 치면 굳세어라 금수난다. 저기 아까 흥남부두라고 그랬잖아요. 네. 흥남부두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우리 전쟁에 대한 얘기죠. 1950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12월 24일, 뭐 일부 기록 25일 라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압록강까지 갔죠. 미국 애들이 가죠. 압록강까지 갔는데 중공군 100만 부대가 밑으로 내려오죠. 이때 후퇴할 수밖에 없죠. 후퇴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물렸는데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막히기 시작한 거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여기 흥남이라고 얘기해요.
흥남항에서 미 군함이 여기 정박하게 된다. 미 군함이 여기에 무기와 그 다음에 미군들을 싣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코스가 됐다고. 그런데 이때 해방 이후에 대략 한 5년 동안 북한에서 살았던 우리 국민들이 있어요. 그분이 도저히 김일성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떻게 내려와야지. 내려오는 길이 다 막혔다고. 그러다 보니 배를 타고라도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거 몰려들게 됐다. 그래서 여기 사령관은 무기를 땅에다 버릴 수는 없고 바다에다 버려요. 북한 애들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버리고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민간인들을 태우게 됩니다. 엄청나게 태웠죠. 민간인에다가 군인까지 태웠죠. 가득가득. 근데 여기에 다 타지 못한 인원이 있어요. 왜? 정원이란 게 있잖아요. 정원 왜 초과로 썼다고요? 타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흥남 부대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죠. 왜? 어떤 가족은 반이 쪼개지고 부부가 쪼개지고 아이가 쪼개지고 난리가 났겠지. 이걸 시대적 배경으로 노래 부르는 게 이겁니다. 흥남 부대입니다. 굳세어라 금순합니다. 열심히 건강히 잘 살아라. 언젠간 다시 만나겠지. 이런 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중가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사 사실은 무엇인가요? 흥남 부두에서 철수하게 된 배경이 뭐냐 물어보는 거지. 중국군의 100만 대군이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전해요. 선언이 100만 대군입니다. 이 새끼들은 모이면 100만이야. 끄떡하면 100만이야. 그죠? 이런 새끼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 고구려 때도 그렇고 고려 때도 그렇고 하여튼 숫자가 많아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중국군의 6.25 전쟁 개입 100만 대군이 내려오게 됐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사료와 관련 통일 노력의 공통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냥 주는 문제인데요. 자평면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다.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두 번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 앞으로 이방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겠다. 2000년 6.25 정상회담 김대중, 우익은 박정희. 이 통일로의 공통점으로 옳은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1번이죠. 남북 간 당국이 합의하여 공식적으로 합의합니다. 합의해서 발표합니다. 공식 발표합니다. 특히 7.4 남북 공동성명은 평양과 서울의 동시간대에 오전 10시 동시 발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틀린 거죠.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와 외교 수립된 것은요, 우리나라 1991년입니다. 2번 질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집니다.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소련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하겠죠. 요게 이제 해체가 되겠죠. 해체가 되면서 우리가 동구 구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죠. 이때 이제 수교한 나라들이 뭐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뭐 이런 기타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지금 현재 전쟁 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바로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들과 수교를 맺게 되었다. 이게 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일어난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국제연합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것도 노태우 정부입니다. 91년에 구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네 번째, 남북한 당국이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했다. 이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어디 갔어? 7.4 남북 공동성명 내가 어디 적어놨지? 지워버렸나? 네. 4번 지문은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죠.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나라는 10월 유신이 발표되죠. 12월에 북한은 신사회 11월이겠다. 신사회주의 헌법이 만들어지죠.
시울유신, 신사적분. 그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시키는 것들, 독재를 강화시키는 밑바탕이 돼버리죠. 시울유신, 박정희, 신사회전법, 주석제. 네. 통일 정책으로 처음 출발점을 모습을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자기네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7.4남북 공동성명의 의미는 참 좋은데 결론을 가게 되면 되게 안 좋은 부분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또 11월 30일 날에는 남북 그 고위급 회담이 또 열리게 되면서 통일 분위기를 막 업시키긴 해요. 야, 진짜 통일되는 거 아니야? 오늘 총리급들이 평양하고 서울 막 왔다 갔다 하고 TV 연일 막 뉴스에 나온다고. 네, 통일 분위기를 띄긴 했지만 근본적인 목적에는 전부 뭐야 이거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됐냐면 우리가 69년에 닉슨 독트린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체제 경쟁이었어요. 즉 우리 민주주의국가가 우월한가 사회주의국가가 우월한가 서로 체제 경쟁했다는 뜻이에요. 닉슨 독트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미소 간의 냉전 체제가 깨져버린다고. 그럼 두루지 이제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던 미국 일개 차단을 오키나와로 일본 오키나와를 빼고 공군 부대가 미국령 감으로 빠지거든. 지금까지 거기 가 있다고 오지 않고 있다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자 박정희 대통령도 비상이 걸린 거예요. 체제 경쟁인들은 만나봐야 되겠다. 북한을 만나서 얘네들이 생각도 들어봐야 되겠다는 게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명 발표한 게 자주 평화적 민족 대단결 방법을 통해서 우리 통일 방안을 강구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년마다 나와 이게. 틀리면 안 돼. 딱 정해져 있다고. 요거 91년, 2000년 딱 정해져 있다고. 72년, 91년, 2000년 딱 세 가지 딱 돌려막게 계속. 됐죠? 문제 7번 가겠습니다. 좀 지웁시다. 자, 다음 예문에 해당되는 가장 타당한 믿음 유형과 그러한 믿음이 발생한 시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할머니는 이른 새벽 4개 마을 샘에서 가장 먼저 물을 길러와 부뚜막에 한 그릇 길러온 물을 떠놓고 손바닥을 마주 부비며 자손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갔네요. 정령신앙이죠. 에미니미즘. 모든 사물에는 영혼이 깃들여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령신앙, 에미니미즘. 한석봉의 어머니는 공부하고 있는 자식을 위해 마을 앞 선앙당 돌탑을 지날 때마다 한결같이 주위에 있는 돌을 주어 정성껏 쌓으며 석봉의 금이 한양을 빌었다. 이것도 애니미거든요. 네. 모든 사물이니까 돌에도 마찬가지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것들이죠. 요거 나타나는 것, 즉 종교가 원시 종교라고 봐야 되겠죠. 원시 종교가 처음 등장한 게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신석기면 다 알죠.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8번. 다 알지만 그래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고 가는 거하고 그냥 시험장에 부딪힐 때하고 좀 달라요. 좀 달라요. 내가 풀어봤던 문제는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8번. 다음은 우리나라 후삼국 시대의 상황으로 옳은 것. 후삼국 상황, 즉 고구려 후백제 신라에 대한 얘기겠죠. 즉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견훤은 신라의 왕자로 중이었다가 양길의 부하로 들어가면서 초적 기반을 가진 북진 폐강진을 연결하였다. 견훤을 뭐로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궁예로 바꿔주면 되겠죠. 궁예로. 견훤은 경상북도 원래 상주 사람이에요. 네, 경상북도 상주 사람이에요. 무장했던 걸로 기억되고요. 근데 이 사람이 후백제를 만들게 됐다는 건데 그 지역, 오늘날의 호남지방이라고 봐야 되겠죠. 호남지방 충청도 지역이죠. 이 지역 사람들이 견훤을 잘 수용하기 어려워요. 뿌리가 달라요. 그래서 견훤이 성공하지 못한 그 저변의 밑바탕에는 그 부분도 있어요. 약간의 아니 자기 고향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후백제를 건국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뭐랄까 그 지역 사람들의 좀
못마땅함? 요즘으로 치면 뭐 그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남아 있었어요. 두 번째 질문. 궁에는 후고구려를 세운 뒤 904년에 국호를 대동방국이라는 뜻의 태봉으로 고쳐였습니다. 마진이죠? 네, 마진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국호를 대동방국이 아니라 마진. 네, 904년에 마진. 그죠? 그 다음에 911년에 태봉. 마진, 태봉 순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2번 질문 틀렸습니다. 3번 왕건은 고창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전공으로 수상인 광평성 시중에 임명됐다. 고창 전투 승리하고 윤석열인 차전놀이가 유래됐죠. 바꾸시면 돼요. 고창 전투하고 관련 없고요. 뒤에 보면 광평성 시중에 임명돼서 지금 오늘날의 넘버 2죠. 대통령이 국무총리급이죠. 요건 이제 금성 전투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광평성 시중에 임명되죠. 그 공을 넓게 치하했죠. 금성 오늘날의 전라도 나주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때 광평성으로 치하됩니다. 그때 넘버 2가 되죠. 일설에 가면 왕건 혼자 했다는 설 하나 있고, 그다음 왕건과 궁예가 같이 출동했다는 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책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되게 금성 전투는 되게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자 여기가 보시면 나주라고 쳐봐. 나주를 점령하고 무진주를 점령하고 안산주가 이렇게 올라갔다. 원래 전라북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여기 공백 상태가 비어 있다고 여기가. 그럼 이렇게 서해안 누수를 쭉 타고 온다고 이렇게. 그리고 영산강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요. 배를 영광에다가 배를 대게 되면 거기 누트를 찾아가 보면 그래서 영광에 다 갔다 왔어. 영광이 좀 바다가 깊어요. 수심이. 영광을 통해서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주까지 올라가는 코스를 밟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견훤의 아들 신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고려 태조에게 망명한 사건은 선산전투 승리의 결정적인 계기다. 선산전투 밑줄 긋습니다. 몇 번 질문이야 이게? 4번 질문 답인데요. 오늘날의 구미 그 당시에는 1, 2천이라고도 부르죠. 1, 2천 전투가 되게 의미 있죠. 1, 2천 전투 되게 일리 있죠.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겠죠. 보시면 왕건과 견훤이 동시에 여기 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승리하게 돼요. 왕건과 견훤이. 그 전에 견훤은 이미 왕건에게 기부했죠. 왕건의 아들에 의해서 견훤이 전라북도 김제 금산사에 유폐됐다가 이렇게 왕건에게 기부해 갔죠. 그리고 군사를 내달라서 1, 2천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반대편에 후백제 군에 있었던 군인들이 견훤을 보고 항복해 오죠. 도저히 전임왕이잖아요. 전임왕에 대한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항복하게 되면서 더 쉽게 승리하고 손을 잡게 됐죠. 되게 뜻깊은 전투가 1, 2천 전투. 예전에 선산 지역이고 지금 경상북도 구미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옛날 지명도 알아야 되고 현재 지명도 알아야만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전투니까 이런 게 요즘에 잘 나온다고. 문화사 파트가 아까 고창 전투에 차전놀이가 유행된 유리가 뭐냐. 1위 전투에 견훤이 직접 실전에 참전해서 후백제 군인들 상당수가 견훤에게 항복해 와서 전쟁이 되게 쉽게 마무리되었다. 이렇게까지. 결과 이 전투에 큰 승리를 발판으로 이제 후백제는 이제 마지막에 홍성 전투에서 이렇게 신검이
결과 홍성전 멸망한다 봐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문제 9번으로 갑니다. 다음 사료와 관계되는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 지금 출사하는 일은 4가지 옳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를 거역하는 것이 1가지 옳지 못하며, 농사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2가지 옳지 못하며,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 요동을 정벌하면 애적의 그 허술한 틈을 탈 것이니 3가지요 옳지 못하며, 지금 한창 장마철이므로 악교가 녹아 하알이 높고 많은 군사들을 역병에 앓을 것이니 4가지 이유입니다. 이성계 장군의 사불가서죠. 이것 때문에 이하도에서 해군하게 되었다. 사불가서 뭐냐? 암기하고 계시죠? 이 정도는? 하우에서. 여름철에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질병이 번져서 병사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다. 지금은 우기로서 가장 우리 주력 무기가 활인데 악교가 녹아서 활을 사용할 수 없다. 가장 큰 주력 무기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남쪽에 애구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 병력을 북쪽에다 올인하기 어렵다는 거야. 남쪽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양분됐을 경우에 그만큼 군사력이 약화될 것이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소국이 대국을 쳐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느냐 말이지. 의문점이 있다. 여러 가지,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하도에서 해군한 명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료와 관계된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 이 세력. 신지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손잡았다 봐야죠. 이성계 세력과 정도전을 포함한 많은 신사들을 손잡았다. 이걸 물어본다고 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틀린 지문도 볼까요? 1번 조선과 명사의 외교관계 단절되었다. 조선과 명사의 외교관계 단절된 게 아니라 군신관계가 됩니다. 군신관계. 2번째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개해약조가 체결. 이건 세종대왕인 거 아시죠? 개해약조. 개해약조 핵심은 뭐죠? 세사미두 200석입니다. 세사미두 200석. 수입 코트량을 정해 주죠. 1년에 가져갈 쌀과 콩의 양은 200석이다. 그 다음에 예견선은 50척이다. 그 다음에 삼포가 개항된 거 아시죠? 삼포에는 거리원이 60명으로 제한된다. 부산포, 연포, 제포가 개항되죠. 삼포 개항이 이루어지죠.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이것은. 삼포 개항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가끔 강화도 조약 때 삼포하고 조선 전개 삼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 대답할 수 있죠? 대답해봐. 강화도 조약의 삼포. 좋았어. 세종대왕 때 삼포. 부산 갖고 연포. 그 다음에 하나 더. 제포. 연포는 어디죠? 울산. 제포는요? 진해. 이 정도는. 요거 틀리시면 안 돼요. 함정 파서 틀리면 진짜 창피해야지. 열심히 공부했던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가끔 모의고사 때 말장난 치면 돼요. 이걸로. 삼포 개항 가지고 말장난 계속 쳐요. 네. 이 앞전주에 다른 학원에 제가 모의고사 이거 냈거든요. 틀리는데 꼭 한두 명 나타나. 수업 시간에 그렇게 틀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한 번씩 보면 왜 틀렸냐. 선생님 헷갈렸어요. 헷갈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반원 성향의 개혁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강화되죠. 신진사대부들이니까. 네. 문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밑줄진 정함이 추구했던 정책이 아닌 것. 정함은 내 호도 알아두라는 얘기가 여기 있거든요. 정함 조광조라고요. 중종대 개혁가로서 유명하죠. 자, 정책이 아닌 것. 내용 사료는 읽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 박납폐단 시정을 주장했다. 예. 박납이 문제가 돼 어떻게 하자고 얘기합니까? 처음으로 쌀로 거두지 않은 거죠. 예. 강납은 결국 뭐예요? 지방 특산물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 특산물 문제 가장 컸죠. 예. 이걸 바꾸자. 수미법. 대동법이 실시되기 전에 처음으로 주장한 게 조광조의 수미법입니다. 그 뒤에 이제 율곡이라든가 유성령이 강해군 때 이제 본격적인 대동법이 시행됐다. 두 번째, 이윤삭제. 예. 중종 반정 통에 70여 명 이상이 과다하게 이윤을 받았다. 다 삭제해야 한다. 이윤 삭제. 결국은 이윤 삭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70여 명 이상의 적을 만들어 버렸다고. 예. 물론 올바른 판단이긴 한데 또 정치에 적을 많이 만든다니 그만큼 본인의 예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경연이 강화됐다. 중종 자체가 세자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 경연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신하가 왕을 교육하는 경연제도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뜻이죠. 중종 스스로도 어떻게 경연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자교육 시기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경연을 수용하게 되었다. 추가해야 되죠. 향약 보고 빠졌어요. 여기에 조광조 정책 다 알아야 돼. 향약 정책. 그 다음에 소학장려. 이륜 행실도 보고. 사람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수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보면 되겠죠. 뭐가 하나 빠졌는데. 소가 하나 더 있는데. 소격서 페이지. 소소. 도교행사를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조광조식의 개혁정책이다. 지문으로 나오면 다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써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서 잘 못 쓰는데 다행히 객관식 문제라서 다행입니다. 정책이 아닌 것. 답은 3번이 되겠죠. 지금 중종이잖아요. 중종인데 지금 현재 3번에 전주균형제 폐지가 되어 오는데 이건 성종 때죠. 전주정책제 폐지단정에는 전제조건이 뭐죠 여기가? 성종 때? 간수강급제 시행이죠. 관에서 수조권을 가져가고 관에서 급여를 준다는 뜻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전주기 폐지라는 얘기는 수조권이 소멸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전주정책은 다르게 표현하면 앙토 사상에 따른 토지의 수조권이 이제는 무너졌다 봐야 되겠죠. 국가에서 월급 목적으로 녹봉제가 처음으로 녹봉이 처음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물론 명종 때 본격적인 녹봉제 시행되지만 관수강급제도 마찬가지죠. 관에서 수조권을 가져고 관에서 급여를 준다는 얘기는 녹봉제 시작의 알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주정책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왜? 공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신라 시대에, 고려 시대에, 그 다음에 조선 초까지는 전부 다 뭐야? 공무원 월급을, 농민의 생산량의 일부를 내 월급으로 가져온 거라고. 이걸 전주정객제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다?
이 전부 다 왕의 땅이라 생각한다는 거야. 왕토 사상이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건 관수강급제를 시행되면서 전주정액제는 소멸된다 이렇게 불러요. 이미 수업 시간에 이런 시간을 충분히 했어요. 제가 수업을 충분히 했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 생소합니다. 그러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답은 3번이 돼야 돼. 문제 11번. 다음은 근대 민족 사학자들에 대한 설명에서 올바른 보기를 고르세요.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에서 신의에서 존재하면 형은 때맞춰 부활한다. 이건 은식이형이에요. 네, 박은식이에요. 혼사상. 신채호 선생님 조선 상고에서는 내용이 뭔가요? 역사란 아와 비아의 추정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조선 상고사란 원래 이분이 신문 연재를 조선사를 쓰고 싶어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 사정으로 신문 연재를 완성하지 못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책이 단행본으로 나온다고. 이때 조선사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즉 후백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부흥운동까지 썼다고요. 부흥운동까지 막 쓰지 못해서. 그래서 그때 조선 상고사라는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다. 단행본으로 나올 때. 그래서 제목이 조선사에서 조선 상고사가 된 거예요. 본인이 미 원고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는 원고를 가지기 때문에 조선사를 쓸 수 없었다. 이 조선 상고사는 결과적으로 후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됐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선 상고사 부분 전부 다 신채호의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돼요. 우리 책 보면 기본서 1편 보시면 기본서 내용 전부 다 신채호 영향을 받았다. 자, 하나 더 보자 그러면. 조선 상고사를 물려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신채호 사장을 받아들이겠다. 그게 누구냐 물어본다면 안재홍이에요. 그 안재홍이 쓴 책이 뭘까? 상고사? 감이 들어가면 안재홍 거예요. 조선 상고사는 신채호고요. 선생님의 뜻을 유지를 받들어서 배우겠습니다. 안재홍. 조선 상고사 감이 들어가면 안재홍 겁니다. 조선 상고사 감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둡시다. 두 번째, 전영필은 대중을 역사의 주체로 강조하며 한미 50년사 집필했다. 이거 문일평이야. 한미 50년사는 문일평. 이건 7년 전 국가직 기출문제야. 7년 전에. 그때 엄청나게 많은 수험생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전영필은 우리나라에 유명한 게 간송미술가입니다. 이거 나올 것 같아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작년에 나온다고 얘기했고 재작년 얘기도 안 나왔거든요. 이번엔 안 나오게 돼서 끝까지 뿌리를 풀려고 합니다. 뿌리를 파버릴 거예요. 네. 전영필 하면은 간송미술가입니다. 네. 이 사람 미술관의 목적은 문화재를 보관할 목적이에요. 뭐 전시하고 뭐 판매해서 수입을 할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유출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간송미술을 하면서 문화재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간송미술을 만든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자식에까지 미술관이 상속되다 보니까 상속 비용이 아마 한 4, 50억 나왔을걸요, 재작년에. 근데 유산을 물려받은 40억, 50억 유산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보급 문화재를 2점이니까 내놔가지고 국가에서 아마 사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아마 상속세를 아마 내지 않았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정이죠. 선조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아놓은 거에 이제 법의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후손들이 그 자산을 물려받으면 해서 상속세를 물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법은 또 공평하기 때문에 누구는 봐주고 안 봐줄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간송미술관에 자식들에게 승계됐을 때 이 문제가 상속 문제가 되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나씩 전부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어떤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번. 천진태는 조선 민족사 개론을 서술하여 민족사관에 대한 비판과 이해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답은 3번. 손진태 앞에다가 심화라고 좀 적어놓으셨어요. 빨간색 심화 적어놓으세요. 이거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되게 많이 틀릴 거예요. 이 조선 민족사 개론 7급에 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꼭 보시라고요. 왜냐면 쉬운 것만 나온 게 이렇게 어려운 거 나왔을 때 당황스럽지 않는 것을 미리 준비해 보자는 겁니다.
장도빈. 조국 정신을 강조하고 항성신문의 시력, 이건 장지연이죠. 장지연입니다. 장도빈은 조선 사상사입니다. 네. 네, 문제 몇 번이지? 문제 11번. 조선 사상사 장도빈.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문제 12번에서 많이 번듯하죠. 많이 접해봤던 문제죠. 우리 기본수에도 이분 나타나죠. 네. 이 왕이 추진한 조치를 옳지 않는 것. 태조가 총애하던 중신인 박수리가 박수리를 내전으로 불러들여 그에게 주었다고 하며 고려사와 고려조를 전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태조 왕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 발해 유명을 받아들였다. 맞죠? 네. 왕자였던 대광현을 포함하죠. 네. 대광현, 왕자, 대광현, 그 다음에 귀족들, 발해인들, 상당수를 유입이 됩니다. 같은 고구려인이라고 보는 거죠.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의 연호를 생각했다. 이건 강종입니다. 틀렸습니다. 태조는 연호를 쓰긴 썼죠. 네. 태조는 천수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죠. 하늘에서 줬다 연호를 사용하지만 네. 칭제는 사용한 적이 없다. 연호는 사용했지만 황제라 칭하진 않았다. 근데 예전 드라마 한 5, 6년 됐나요? 왕건 드라마 최수종 배우가 왕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신하들이 황제폐하 이렇게 막 인사하는 거예요. 아 껄끄러웠네 저거. 아무리 극하지만 황제폐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좀 껄끄러웠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기록상에 네. 아무리 영화지만 드라마지만 좀 껄끄러웠습니다. 요즘에 제가 태종 이방원을 보는데 약간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들이 막 나와서 제가 지적하기도 했죠. 네. 오게티. 태종이 즉위하기 전에 팔도 유람하게 생겼네 막 하리니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팔도는 태종 때 가야 팔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직 태종이 즉위하기 전이기 때문에 팔도 유람하게 생겼네 이 지문은 작가가 너무 몰랐어. 그냥 팔도란 단어가 잘 못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팔도.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우리말 감사합니다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어. 계속 감사하다는 용어를 막 쓰고 있어. 오게티. 호족을 견제하게 기인제도를 실시했다. 일종의 인질제도죠. 북진전쟁을 추진하여 고구려인 영토를 회복하는 데 힘썼다. 맞습니다. 그 결과 태조 말기에 영토가 확장되기도 하였다까지 잡으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의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 역관은 애래 문화의 수행에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답은 1번입니다. 역관은 통역관을 얘기합니다. 네, 선구적 역할을 했고 그 조선 후기에 가장 돈 많은 신분층이 역관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물건을 이렇게 얘기해요. 역관이 10명이 있다면 한두 명 정도 중국어 통역이 되고 나머지 전부 통역이 안 돼요. 조상되도록 역관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다 역관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통역이 안 돼. 그럼 중국에 실제로 예교 사신을 따라 통역관이 따라가면 한 5명 가면 한두 명 정도 통역이 나머지 전부 다 통역이 안 되는 애들 따라가는 거야. 왜 따라갈까요? 중국에 가가지고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다 비싸게 팔아먹는 거야. 조선의 가장 부자의 신분층은 중인 계급이었어요. 특히 역관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박지원이 쓴 허생전에 허생이 종로에 가서 돈을 빌리러 갈 때 역관집에 찾아가요. 가장 부잣집이 누구냐 그때 무슨 역관집에 찾아가요. 그 역관집에 가서 돈을 빌려다가 안성에 가서 과일 사서 과일 장사에 돈을 벌고 제주도 가서 말총 사서 돈 버는 거예요. 그게 돈 빌린 데가 그게 역관집이에요.
조노기에 역관이 가장 돈이 많았어요. 허생제는 그걸 잘 표현한 거야. 돈 많은 사람이 누구야? 역관 찾아가자. 찾아간 거예요. 두 번째 갑시다. 틀린 거 봐봅시다. 노비수가 대폭 감소하여 상민층과 양반의 수가 늘어났다. 아니에요. 임진왜란의 납속자과 공명제 결과 양반의 숫자가 증가되고 상민과 노비 숫자가 감소합니다. 신분의 이동이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 세 번째, 서울의 신분 상승 운동에서 불구하고 관직 진출 엄격이 금지되었다. 아니요. 금지가 X입니다. 정의절목은 부분호통인 거 아시죠? 서울 4인방. 철종 때 서울들도 문과시험을 완전히 허락해버렸죠. 두 가지 잡으면 되겠죠. 정의절목, 서울 4인방, 유득공, 박제가, 서희수 뭐 이런 4인방들이 문과응시를 보게 만들었다. 철종 때 신의 호통은 완전 호통, 부분의 호통이 아니라 완전 호통에 대해서 누구나 서울들도 문과응시를 보게 됐다. 이렇게 되자 어떤 애들이 또 난리 났습니까? 중인들이 또 요구하죠. 중인의 호통운동은 거부. 즉 과거 문과시험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갑오개혁으로 공노비 해방이 이루어졌다. 공노비 말다시피 순조 때입니다. 6만 6천여 명의 공노비가 해방됐다. 순조 때. 요즘 순조 때 가장 잘 나오죠. 그다음에 만기요람이 편찬되기도 하죠. 순조 때. 선생님이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하품하고서 만기요람을 어떻게 싹 다 틀렸어. 책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신경을 안 써서 싹 다 틀렸어. 만기요람이 편찬되기 시작했다. 홍경래의 난이 발생했다. 순조 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좀 쉽게 나온다면 세조정치에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죠. 안동김씨 세력들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순조 때도 영종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순조도 갑자기 확 집어넣었을 경우에 내가 틀릴 거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14번, 다음 고려 초의 정치 변화 과정이다. 가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 국왕은 유력한 호족과의 혼인을 통하여 관계를 깊이 다졌습니다. 호족과의 혼인 관계니까 태조 왕건 되겠죠? 14번. 태조 왕건에 대한 얘기. 가는 불렁크고요. 세 번, 최승로의 구원을 받아들여 유교 사상을 근본인 삼았다. 이건 송정이죠. 마법의 암기사항. 태정관 경성목형 8명 왕 잡으면 종기왕 다 끝나잖아요. 태조, 송정 어디 있어?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좁혀졌죠. 정종, 강종, 경종. 오케이? 그래서 초기 8명 왕 내가 암기돼야 된다. 태정관 경성목현이 정종을 얘기할 수도 있고 강종을 얘기할 수도 있고 경종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죠? 답하고 관계없이 한번 써봐. 정종 생각나는 게 뭐 있어? 그 안에 친일을 대비해서 강군을 조직했다. 강종 정책 너무 많아. 다 적을 수 없어.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 경종하면 떠오르는 단어? 전시가가 시작되죠? 이렇게. 자, 봅시다. 과전법. 고려기 공양왕, 마지막 왕.
이자겸이 날려놨던 인종, 고려 중기 인종, 노비양권법, 강종.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노비양권법 이렇게. 노비가 안전한지 검사해서 통일과정에 억울하게 노비들 다 풀어줘야 됐다. 3번 답은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은 4명입니다. 전민변정을 설치한 이유는 원 간섭기에 건문 세력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땅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농민들의 땅을. 이걸 농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됩니다는 정책을 펼친 게 전민변정도감이죠. 출발점이 원종, 충렬왕, 공민왕, 우왕 4명의 왕이 합니다. 유일하게 공민왕 때 신돈의 등용을 통해 일부 성공합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돈이 부패해버립니다. 신돈이 부패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공민왕의 아들 우왕이 다시 또 실시하던 계기. 결과 이성계의 철퇴를 맞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왕은 정책을 더 이상 펼쳐볼 수 없게 되었죠. 15번. 15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고 쉽시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시대선 알만큼 나눠요. 이게 좀 공부 안 한 사람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뒤에 전부 다 군자가 붙어 있습니다. 군이 붙어 있는데 이 시대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대설을 알지 못하면 전체 풀 수 없어요. 15번에다 난이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난이도 상.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한번 접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될 수 있는 문제를 좀 많이 보자는 취지입니다. 보십시다. 대방군, 한사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진평군, 백제 근초광 생각하면 됩니다. 백제 근초광 시기에 여소 지역을 경작한다고 그러죠. 이때 진평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세 번째, 발해군. 발해군. 대종이 발해를 건국할 때 당나라는 발해군으로 잡죠. 발해군. 발해군주라고 얘기하죠. 대종의 아들 손자죠. 문왕 때 가서 뭐죠? 발해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렇게 발해군주, 발해군 이렇게 나오죠. 한사군, 백제군주, 발해군. 네 번째, 창해군. 창해군. 요건 이만조선 때죠. 창해군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압록강변이죠. 이렇게. 압록강변에 있던 창해군이요. 잘못 얘기했어요. 요 애들이 이렇게 한나라로 투항되죠. 한나라로 투항되면서 한나라의 얘기를 창해군으로 만들어버렸죠. 결과적으로 이만조선은 이 북방 지역이 뚫리게 됐죠. 결과적으로 이만조선도 영토가 좁혀지면서 비상상황이 전개되게 됐다. 그래서 한나라의 공격을 통해서 결국 이만조선은 멸망되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진애흉 할 때 이렇게 여기가 원래가 애라고 하는 나라였죠. 애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 애 나라들이 이렇게 한나라에 투항하게 되면서 이만조선이 북방 쪽이 경계가 뚫리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만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북방에 누가 손을 잡았다? 흉노하고 손을 잡게 되었다. 여기는 흉노하고 손을 잡게 되었다. 즉 한나라가 이만을 공격한다면 흉노가 이만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한이 이만을 공격해 준다면, 아니 흉노를 공격해서 이만이 한을 공격해 주는 방법. 일종의 우리 적의 적은 아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물어본다면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되게 그러니까 좀 한번 보신 분들은 유추가 가능할 텐데 보지 않은 분들은 되게 어렵고 시험장에 실제로 이게 나온다면 되게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됐죠? 자, 여기까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